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 지무회계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풀어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세무회계,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 6, 7, 8 여기 있죠?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선 다솜이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은 기재하지 않아도 돼. 지금 세금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작성연월일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여기 세금계산서에서 꼭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아야지 지금 여기 다솜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얘가 틀렸다 맞았다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세금계산서가 됐던 계산서가 됐던 그 굵은 짙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즉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공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상호, 대표자 성명, 요게 하나, 둘, 세 가지예요. 공급자에게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 가지.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기 등록번호 요거 한 가지. 그래서 네 개.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작성일자, 공급가의 세. 이렇게 해서 총 필요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서에도 마찬가지겠죠. 계산서는 대신에 7가지가 아니라 부가세액이 없기 때문에 6가지예요. 자,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잖아요. 오류라든지 또는 누락이 되면 여기 해당되는 매입세액의 여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사항이 된단 말이죠. 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여기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 뭐 이런 것들, 이메일 이런 것들은 여기 공급 연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도 또 시험 문제에서 간혹 나오니까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작성 연월일과 여기 공급 연월일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세금계산서에서 얘는 오류가 나던 또는 누락이 돼도 크게 매입세 공제받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솜이가 얘기한 것은 바르지 않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성진이 말은 맞는 것일까? 면세사업자는요 이렇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말뜻 자체가 면세라는 말이 여기 세자가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은 있는데 그 다음에 세액난이 없어요. 그죠? 왜요? 부가가치세에 면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세액난이 아예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뭐를 발급해야 된다? 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구분을 꼭 해드린다면 계산서 발행하는 사람들은 면세사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과세사업자라고 불러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성진이도 바르지 않은 말을 한 거네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야 라고 되어 있죠.
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 요거를 구분할 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재화 인도하거나 또는 양도할 때, 요때가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월 14일이라고 했다면 2024년 9월 14일 날 재화가 공급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익금 보조 등등 용역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인 이 공급 시기와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그 다음에 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회계 담당자는 또 뭐를 했죠? 그 날짜로 매입, 매출, 그리고 매출 전표에다가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매입이 됐던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거, 그 재화가 용역이 공급한 시기에 날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하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날짜하고 세 가지가 공통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연이가 한 말이 올바르게 얘기를 잘 했네요. 그 다음에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돼야 돼 라고 했는데, 부가세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게 좀 헷갈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거 우리를 영세율이라고 배웠어요. 즉 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10%가 아니라 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는 세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하고 0%. 영세율 적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국내 그 회사에서, 국내 업체에서 국내에 있는 국내 수출 기업으로 재화를 갖다가 공급할 때, 이때는 둘 다 국내에 있는 거래가 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 영세율에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외국으로 직수출을 할 경우예요. 직수출을 하게 되면은 국내 수출 기업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외국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걸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재화 금액만 그 금액으로 수출하는 것이지 부가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직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국내용이에요. 국외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 키워드는 직수출이에요. 직접 수출하는 경우. 근데 국내 업체에서 국내 수출기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언제를 재화로 공급시기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가세법에서는요, 재화는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인도라는 말 하거든요. 인도했을 때 또는 부동산인 경우
즉 건물이나 토지인 경우는 양도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라고 본단 말이죠. 어지간하게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건네주면 그걸로 공급 시기가 돼요. 그런데요, 다음과 같은 얘네들은 여기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지 완성도 공급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도 양도 요 구분하기가 되게 난해하단 말이죠. 헷갈리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이 재화의 공급 기본적으로 인도 양도 이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화든 용역이든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바로 이 공급 시기에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한부 첫 번째 보기에 보면 기한부 판매, 기한부 판매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기한이 12월 11일일 경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물건은 재화는 인도가 됐는데 날짜를 어느 날짜로 그 기간 동안에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기한부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는 바로 이 날짜를 얘기해요. 마지막 날짜. 기간이 지난달 했었죠.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이 완료됐을 때가 아니라 이거는 재화가 인도됐을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 재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 자, 이거는 또 요걸 판단하시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지식이 필요하냐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갖다 추가적으로 더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재화 제가 보통 의류를 갖다가 제가 옛날에 의류회사 다닌 적이 있어서 의류를 예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랜드라는 그 회사를 다녔었어 가지고서 거기서 옷에 관련된 의류와 관련된 모든 재료를 다 공급을 해줘요. 가공회사한테. 그리고 그 가공회사는 모든 재료를 갖다가 본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가공만 합니다. 옷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까지도 다 줘요. 그래서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 디자인이라든지 옷 단추 레이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공회사는 재료에 대한 부담 없이 모든 것을 거기서 만들어 달라는 대로 기술이라든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가공만 해서 준단 말이죠. 이런 경우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용역만 제공했잖아요. 지금 모든 재료는 다 누가 줬으니까 본사에서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가공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그 가공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본사에다가 인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공회사에서 가공도 하고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사가지고 인도했을 때 본사에다가 납품한다 그러죠. 납품한다 그랬을 때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의 경우에는 재료의 일부나 전부를 같이 자기네가 사서 완성을 시켜갖고 인도를 했느냐 아니면 가공만 했을 모든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받아서
가공만 해서 납품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더란 말이죠. 이 경우 문제가 그래서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가 가공이 완료됐을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인도할 때, 완성된 재화를 본사에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얘가 무슨 말인지 알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9번에 2번 같은 보기는 여기가 지금 매치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을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최종 할부금 지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장기 할부일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제가 계약서라고 써 있는데 이 말뜻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 교재에서 받거나 혹시 수업을 들으시면서 들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서 또는 까먹어서 몰랐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 말뜻을 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장기 할부 판매를 하나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동차를 갖다 샀는데 얘가 3,6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사면서 보편적으로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얘를 갖다가 할부로 살게 돼요. 할부인데 매달 36개월 3년 보통 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회사에서는 3년 할 수도 있고 48개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은 금액은 36개월에 맞게 딱 떨어지게 하려고 3,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3,600만 원에 대해서 매달 이건 지금 공급가액만 얘기한 거예요. 100만 원 하고 세에 10만 원 하고 이 자동차를 판 회사에서는 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매달 그 세금계산서 100만 원, 공급가액 10만 원, 3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를 했을 때 이 자동차라는 재화가 3,600만 원짜리가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달 지날 때마다 100만 원씩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공급 시기라는 용어로 물어보게 되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계약서에는 이 승용차와 관련돼서 판매와 관련돼서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금액도 36개월 동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공급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그 계약서의 날짜들 쭉 써 있는 것 중에 그날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장기 할부 판매에서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라고 쓴 거는 틀린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상 판매의 경우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인도, 양도 이때가 공급 시기라 그랬죠. 외상 판매를 한 경우라든지 현금 판매를 한 경우 할부 판매 바로 받는 걸로 판매한 경우 즉 장기가 아닌 할부 판매까지도 다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인도됐을 때 바로 요때가 공급 시기예요.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재화를 넘겨줬을 때 또는 이용 가능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란 얘기죠.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있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나 여기 하나, 둘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지
완성도 지급 공급이라든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아요. 얘네들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행 계약서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요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재화에 대한 걸 제가 설명해 놨고요. 여기 옆에는 용역에 대한 거예요.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또 그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전 문제에서 얘기했었는데 공급 시기, 그 공급 시기가 이렇게 확정되는 날 공급가액도 결정이 돼요. 공급가액까지 결정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돼요. 똑같은 날이에요. 바로 그날 우리 재무회계에서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보고 수익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 날짜들은 다 같은 날들입니다. 아니 같은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정리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제조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뭐 써보죠. 지금 납부세액 찾아야지 돼요. 자, 가번 같은 경우 국내 매출 공급가액이 1억 1000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매출세액으로 얼마를 부가세 1100만원 이렇게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게 되면 수출액 공급가액으로 3000만원 나와 있죠. 여기 3000만원 이렇게 쓰겠지만 얘는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돼서 매출세액은 없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금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원재료 매입 세액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요거 공급가액인지 세액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원재료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 400만원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인승 수용차 1000cc가 넘는 거네요. 관련된 매입세액이 20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 200만원은 우리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얘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여기 매입세액 불공사인 경우 6가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는 이 불공사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부가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불공사항 아까 얘기했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인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는 반드시 불공사항은 세금계산서 54번 쓰는 거는 세금계산서일 때 그것도 매입세금계산서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1000cc 즉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하거나 임차 유지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 바로 이런 거죠. 얘는 구매와 관련돼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쇄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될 항목입니다. 부가세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세액은 1100만원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은 400만원 해서 우리가 납부할 매입세액은 700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무 문제, 부가세 문제
8, 9, 10번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5회 실무 수행 기출문 실기죠. 실기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